안녕하세요. 회계학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네, 회계이론 쪽 해당되는 문제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유용성 및 한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 라는 얘기고요. 네, 다른 보기들은 여러분들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정답 찾아보면 2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잠깐 설명드리면, 자, 재무보고서는 그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라는 부분인데, 네, 요런 것들이 이제 충당부채에 해당되는 내용들, 요런 것들, 네, 충당부채. 이런 것들을 계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추정이나 판단, 모형에 근거할 수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네, 다른 보기들은 읽어봐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2번입니다. 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개념책에 명시된 그러한 계속기업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부분이에요. 네, 요거 4번 청산가치. 네, 요건데요. 네, 청산가치 요거는 그 폐업하는 회사에 대한 가치를 보겠다라는 그러한 게 청산가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폐업하는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계속기업의 가정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보기들은 이제 계속기업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번이에요. 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에 표현의 충실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부분. 자, 표현의 충실성에 해당되는 그러한 하부 속성에는 완전한 서술, 중립적인 서술, 그리고 오류가 없는 서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이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완전한 서술에 해당되는 거라서 맞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중립적 서술,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네, 오류가 없는 서술. 그렇기 때문에 맞고요. 네, 5번 같은 게 이제 예측한다라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예측까지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입니다. 네,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부분인데요. 네, 요거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라는 걸로 해서 피드백 가치, 즉 확인 가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네, 2번, 자, 요거에 옳지 않은 설명인데, 자, 오류가 없다는 것은요,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류가 없다라는 것들은 요러요러한 것들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라는 부분이지 정확하고 완벽하다는 게 오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비교 가능성 3번에 해당되는 내용들 읽어봐 주시고요. 다른 보기들은 잘 읽어봐 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부분이에요. 자, 요거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가 없는 서술. 네, 요거 표현의 충실성에 해당되는 하부 속성이었죠. 그래서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간단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정보 이용자가 어떤 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요, 그 정보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차이를 낼 수 있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요거에서 이게 비교가 나왔다고 해서요,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서 의사결정에 차이를 낸다. 그래서 의사결정 차이를 낸다라는 의 차이를 낸다? 좀 그런가요? 의사결정에 차이를 낸다라고 하면 이거는 목적 적합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아, 이건 목적 적합성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1번이에요. 비교 나왔다고 해서 비교 가능성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비교 가능성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다던가
아니면 회사 간 비교가 가능하다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부분이고, 요거 해당되는 건 의사결정 관련된 부분이라 목적 적합성이다라고 정리해 주세요. 7번입니다. 자,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 구분할 때 보강적 질적 특성 옳지 않은 부분 찾으라라는 얘기인데, 보강적 질적 특성이 4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외웠었는데요. 비검적이 이렇게 해서 4가지 있었어요. 이렇게 외워주시고, 예측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본적 질적 특성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자, 요거 재무제표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부분인데요. 네, 재무제표의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신뢰성 아니죠. 네, 요거 틀렸죠. 네, 표현의 충실성이다라는 걸로 해서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 표현의 충실성입니다. 라고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법을 변경하면 이게 정확도는 높아져요. 그런데 비교 가능성은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걸로 해서 맞아요. 왜냐하면 정기의 내용과 정기의 방법, 감가상각 방법과 단기의 감가상각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3번 봐주시면 되고, 네, 다른 부분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산의 측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찾으라 라는 얘기고요. 네, 요거 1번인데요. 자, 취득 시점에서 취득 원가로 기록한 후에 자산이나 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라 조정하는 상각후 원가는 현행 원가에 먼저 속한다라는 부분인데, 네, 상각후 원가를 사용하는 건 뭐 사채 같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현행 원가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요. 네, 이거는 역사적 원가의 범주에 속한다.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현행 원가는 요런 거예요. 현행 원가 원재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현행 원가는 현재 시점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했을 때 해당되는 금액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현행 원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시점의 원가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현행 원가의 범주에 속한다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요거 삼각형 원가는 역사적 원가의 범주에 속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른 부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중 회계 관습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부분인데요. 네, 회계 관습은 뭐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실용적 회계 규범이고, 논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관행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규정하지 않은 그러한 사상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습에 따른다라고 해서 이렇게 관습에 따르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회계 관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관행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회계 관습에 대한 내용으로 잘 설명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수주의 이런 것들은 자, 요거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일관성은 없고요. 단지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고자 보수주의에 입각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산이나 수익은 적게 잡고 부채나 비용은 많이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주의에 입각한 회계 처리를 통해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보수주의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문제풀이 해 나가도록 할게요. 네, 1번. 자, 기초자산 총액이 40만 원이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의 부채의 추정치로 옳은 것은 부분인데요. 네, 요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자, 기초와 기말 해당되는 그 T 계정을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풀어갈 거고요.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들이 좀 바로 이게 눈에 익혀지는 부분들이 좀 좋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푸시는 거 연습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의 자산 총액은 40만 원이고요. 기말 자산은 기초 대비 20만 원 증가했으니까 60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기말 부채가 30만 원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기말의 자본 30만 원. 네, 요거 나오는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통해 기초 자본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까지 오는 요거는 이제 공식화해 봤을 때 다음 공식화해서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기초 자산에다가 네, 뭐 단기 순이익 이런 순이익으로 그냥 표시할게요. 단기 순이익 이런 거 더하시고, 그리고 뭐 인출액, 여기는 인출액이 있으니까 인출액은 마이너스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본이 늘어나는 거는 플러스 해주시고요. 줄어드는 건 마이너스 하는 형식으로 해서 기초 자본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기말 자본이 나오는 이러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X값을 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순이익은 바로 나와 있지는 않고 지금 총수익과 총비용이 나와 있어서 총수익에다가 네, 총비용을 뺀 72만 원, 네, 요게 순이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4만 원이 순이익이에요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인출액은 바로 나왔죠. 10만 원이죠. 10만 원 빼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X값을 역으로 구해주시면 되는데, 역으로 구한 값은 16만 원, 16만 원 나옵니다. 네, 그래서 X값 먼저 구했고요. 그러면 요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초 부채 추정치고 나오죠. 얼마? 24만 원. 네, 요렇게 해서 부채 추정치 24만 원, 요렇게 해서 5번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형식으로 계속 풀어 나갈 겁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2번이에요. 자, X 2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납입자본 이익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자본의 합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에 자본의 합계는 40만 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X 3년도 중에 뭐 배당금 지급 선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알고 싶은 건 자본 합계예요. 요거 알고 싶은 거죠, 요거 알고 싶은 거거든요. 삐뚤어졌지. 네, 네, 이렇게 해서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까지 가는 일련의 사건들,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유추하시는 형식으로 풀이할 겁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공식으로 쓰지는 않고 간단하게 일어난 일들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형식으로 할게요. 자, 단기 순이익이 5만 원이래요. 플러스 5만 원. 만큼 자본이 늘어난 사건이 있었고요. 배당금 지급했어요. 마이너스 2만 원. 네, 그리고 주식 추가 발행했습니다. 라는 거, 유상증자 10만 원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이 기중에 있었던 사건들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금액이 기말 자본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값 나와요. 53만 원. 네, 이렇게 해서 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3번이에요. 자, 요거 기초 기말에 대한 정보 있고요. 네, 똑같이 기초 기말 똑같이 쓸 거고요. 기말 똑같이 쓰고요. 네, 그리고 자산 25,000원, 네, 뭐 기말 27,000원에다가 네, 부채 16,000원, 기말 15,000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기초와 기말에 해당되는 자본을 우선 구했습니다. 그렇죠? 자본 얼마? 9,000원, 12,000원. 네, 그 기말 자본들 다 나와 있고요. 자,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으로 가는 중에 뭐 1년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있었겠죠. 이걸 통해서 단기 순이익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배당으로 500원이 지급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마이너스 500원. 네, 요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식 교부 요거는 출자하거나 이런 부분으로서 유상증자는 아니고요. 요거는 그 주식 배당이거든요. 예,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부분이라서 분개를 해보면
이익잉여금, 뭐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네, 현금 배당으로 주지 않고 주식으로 배당을 준다라는 게 주식 교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금으로 형성이 되겠죠. 네, 이게 주식 배당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자본금, 이익잉여금, 즉 자본 항목 간에만 이동이 있는 부분이라서 요거 주식 배당은 자본이 불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본이 늘어나거나 감소되는 효과에 넣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유형자산 재평가 2, 요거는 기타 포괄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네, 넣어야죠. 플러스 100. 그리고 나머지 얼마 요게 이제 단기 순이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얼마냐? 3,400원입니다. 3,400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네, 책에는 지금 3,300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넣은 것 같더라고요. 요거 아니고요. 제가 얘기 드린 요걸로 풀이하셔야 됩니다. 5번. 네, 3번. 5번이에요, 정답. 네, 그리고 4번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나 기초와 기말을 가지고 풀이를 할게요. 기초, 기말. 기초, 기말. 자, 기초 자산 3만원. 그쵸? 3만원. 기초 자산 3만원. 기말 자산 35,000원. 기초 부채 26,000원. 기말 부채 28,000원. 요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 동일하게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은 또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4,000원, 7,000원. 네, 그럼 뭐 여기까지 오는 또 일련의 사건들이 또 여기 있겠죠. 유상증자 2,000원 플러스고요. 네, 단기 중에 현금 배당에 마이너스고요. 네, 주식 배당은 고려하지 마세요 라는 거였고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게 또 단기 순이익이겠네요. 단기 순이익 요거 금액은 네 2,000원입니다. 2,000원. 그래서 2번으로 하시면 돼요. 2번. 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다 똑같죠? 네,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연습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5번입니다. 자, 요거 자료에 의한 단기 포괄이익입니다. 단기 포괄이익. 네, 단기 총포괄이익 요건데 단기 총포괄이익은요. 기타 포괄손익 플러스 이익이니까 이익으로만 쓸게요. 그냥 포괄이익 플러스 단기 순이익 이 합친 게 총포괄이익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단기 순이익만 구하시면 안 되고 기타 포괄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모두 다 합친 금액 그거를 단기 총포괄이익으로 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네, 우선 기초와 기말 가지고 네, 기초 기말 가지고요. 네, 자산, 부채, 자산, 부채 해서 10,000원, 네, 15,000원 해당되는 거 이렇게 기말, 기초자본, 기말자본, 기초자본 구할 거예요. 구했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해당되는 변동되는 사건들을 보면 자, 유상증자 3,000원 발생했고요. 네, 현금 배당 마이너스 500원 이렇게 발생했고요. 네, 금융자산 평가의 기타 포괄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기타 포괄이익 플러스 그리고 어떤 금액 단기 순이익 요거만큼 요 두 개 합친 게 단기 총포괄이익이에요. 네, 그래서 요 금액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단기 순이익만 별도로 구할 필요는 없고요. 네, 여기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요 금액만 구하면 되죠. 뭐. 해보시면 금액은 2,500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2,500원. 네,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2,500원. 그리고 단기 총포괄이익 구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네, 그리고 6번 납입자본, 이익여금, 뭐 기타 자본수 구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것 역시 기초와 기말로 해서 네, 풀 건데 네, 10만 원, 20만 원, 7만 원, 13만 원, 네, 13만 원, 이게 7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초와 기말에 대한 내용들 파악됐고요. 이제 이 변동 내역들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3만 원이죠. 3만 원, 7만 원, 네, 3만 원. 네, 그럼 유상증자가 2만 원, 네, 플러스 됐고요. 자, 이익 처분으로 현금 배당 만 원이 나갔고요. 주식 배당은 감안할 필요 없다. 자본 불변이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했다라는 부분도 요것도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뭐 그러한 것들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한 부분이라서 자본 항목만 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감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이 불변이니까.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감안을 하시고, 여기 단기순이익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거 구하시면 돼요. 단기순이익 얼마인고라는 거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정답 3만 원 나와요. 3만 원. 정답 3만 원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7번이에요. 단기순이익 계산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인데, 네, 요거는 단기순이익이라서 그냥 수익,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되는 내용이에요. 총비용 빼면 되는 거라서 그 티계정 그리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총수익에 해당되는 거 이자 수익, 임대료, 매출이 요 세 가지가 총수익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금액이고, 총비용은 판매비, 관리비, 잡손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총비용은 세모에 해당되는 금액 더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총수익은 17,500원이고요. 총비용은 다 합쳐 보시면 13,400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단기 순이익 요거는 4,100원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8번이네요. 네, 기초자산 총계가 400만 원이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기말 자산 총계네요. 기말 자산 총계. 자, 그럼 일단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면, 자, 기초 네, 기말 기초 자산은 400, 기초 부채는 200, 기초 기말 부채는 150. 네, 일단은 기초 자본 200만 원은 나왔고요. 네, 여기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서 기말 자본을 도출하면 기말 자산 총계가 나오겠죠. 네, 자, 지금 보시면 수익이 700, 비용 총액이 650만 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익과 비용 뺀 순이익, 즉 50만 원 부분 우리가 플러스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주주의 출자액입니다. 이거 유상증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출자한 부분, 유상증자에 대한 거 플러스 100만 원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 50만 원과 출자액, 유상증자 출자한 거 100만 원을 더한 부분, 즉 200에서 150 더한 350만 원이 기말의 자본 총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요 기말의 자산 총계의 500만 원인 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잘 안 풀리시는 문제 잘 정리하시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